네, 안녕하세요. 2018학년도 수능 사회지문입니다. 자, 어려운 지문이죠. 아마 수능을 이때 당시 봤던 친구들은 굉장히 충격과 공포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경제현상이라는 게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이해를 한 사람한테는 그다지 어려운 지문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거를 보고 있는 학생들은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 경제 지문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 풀고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꼭 내 머릿속에 인식을 해야 돼요. 박아놔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경제 지문 공부하는 게 대단히 편안해집니다. 자, 어쨌든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선생님이 따로 읽을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쉬운 단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항목 정리하는 거를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첫째 단락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정부정책의 정의와 정책수단의 특성 이렇게. 자, 정의는 이렇죠. 정부정책이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학생들이죠. 수능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를 합니다. 혹은 입시에 대한 개정안 발표를 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수십만, 수백만의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모두 영향을 받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정책이라는 거예요. 뭐 부동산 정책, 뭐 환경 정책, 이런 게 전부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정책순의 특성을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강제성이랑 직접성은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 강제성은 지금 예시가 유해식품 판매 규제라고 그랬죠. 강제하는 거잖아요. 규제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니까. 두 번째 직접성은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나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를 보면은 민간 위탁은 직접성이 낮다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민간 위탁이라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것을 민간에게 위임하는 형식이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자동성부터는 조금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래요. 그래서 예를 보면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정부 부처에서 합니다. 이러면 자동성이 있대요. 하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만약 새로운 부처를 신설한다면 그거는요, 자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또 한편 가시성이라는 거는 예산 수립 과정에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라고 했는데 재원이라는 건 필요한 돈, 물건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즉, 돈 쓰임새가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예시를 보니까 사회 규제 조절은 가시성이 낮대요. 이 말은 뭐다? 얘는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가시성이 낮은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단락 보겠는데 여기서부터가 사실 어려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수단의 선택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볼 겁니다. 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자, 사실 이 지문 속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환율을 설명해 줬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환율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정의는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비율이라고. 이거 해외여행을 가본 사람은 쉽게 이해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 괌이나 하와이를 갑니다. 미국령이에요. 그럼 거기서는 원화가 안 통하고요. 달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우리 돈을 주고 달러를 바꿔오죠. 대략 현재 시세로 따지면 우리가 1,100원에서 1,200원 정도를 주면 1달러를 줘요. 즉 교환 비율을 그대로 우리가 환율 1200이 환율이 되는 거죠. 자, 좀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더 잘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찌질이 시절,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막 이럴 때인데요. 97년도에는 1달러를 교환하기 위해서 동전 몇 개만 들고 가면 돼요. 700원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슬픈 일이 생겼죠. IMF라는 아주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어떤 일이 생겼냐? 1달러를 2,000원을 줘야지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다시피 지금 이거는 교환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되었다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요, 일반적인 경제학 상식을 대입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금이랑 다이아몬드, 백금이 왜 비싸죠? 얘들이 뭐 반짝반짝해서 좋기도 해요. 근데 반짝이는 건 그거 말고도 많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어 좋기도 해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은 물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얘네들이 비싼 이유는 사실은 거의 이것 때문이에요. 적어요. 우리가 이런 걸 희소하다고 하는데 어떤 재화가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그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IMF가 터졌을 때 왜 이렇게 환율이 상승했느냐? 자, 이거는 이런 원리예요. 우리나라가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갑자기 외환 보유고가 줄어듭니다. 특정 이유를 설명한 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하고요. 어쨌든 갑자기 달러화가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줄어드니까 희소해지는 거죠. 가치가 상승합니다. 즉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하는데 그럼 반대로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움직이죠. 이 친구의 가치가 올라가면 얘는 떨어지는 거예요. 즉 원화의 가치가 엄청 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어야지만 1달러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즉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다르게는 수요 공급 곡선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을 보면 자, 이게 우리가 달러화에 대한 수요 곡선이고 이걸 우리가 달러화의 공급 곡선이라고 볼게요. 참고로 일단 요 설명 자체가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스킵하셔도 돼요. 이거는 수요 공급을 어느 정도 아는 친구들한테만 이해가 되는 설명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프라이스,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뭐냐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달러화의 가격인 거예요. 이 가격이 바로 2,000원, 700원 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생긴 거냐면 갑자기 지금 달러화의 양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자, 이 친구가 지금 공급량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갑자기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가격이 여기서 새롭게 형성이 되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분석은요. 수요 공급 곡선을 아는 사람한테만 이해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모르면 그냥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아마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5, 6월달이나 6, 7월달 사이에는 경제 현상을 조금 정리한 동영상을 올릴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그러면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 하락이에요. 자, 상승과 가치는 반대로, 다시 환율이랑 가치는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느냐? 자, 수입을 할 때요. 우리가 2,000원을 갖고 수입을 한다고 쳐볼게요. 2,100원이라도 됩니다. 자, 이때는 외국 1달러짜리 물건 있죠. 미국에서 1달러짜리 물건을 우리가 몇 개 살 수 있냐면 3개를 사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98년이 됐을 때는요. 환율이 2,000원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 돈 2,000원 갖고 있을 때 1달러짜리 물건 하나밖에 못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이 불리해집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 외국에서는 똑같이 1달러지만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수출할 때는 정반대의 현상이 생겨요. 수출할 때는 자 보세요. 97년도에는요. 외국에서 1달러를 가지고 온 사람이 700원짜리 물건을 하나만 사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98년도에는 환율이 2,000원 되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1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요. 그러면 700원짜리 물건을 거의 3개를 사가게 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와의 가격이, 가치가 상승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라고 지문으로 돌아갑니다. 볼게요. 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 환율인데요. 장기적으로는 한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대요. 이거는 쉽게 이해하면 그런 거예요. 장기적인 환율은 그 나라 국가 경제 수준과 그냥 적절하게 잘 형성이 돼 있더라. 즉 경제 수준이 곧 환율이더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는 경우가 있대요. 괴리라는 말은 뭐냐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걸 설명하는 거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걸 우리가 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 환율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에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갑자기 환율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물건을 수입해오는 사람 입장에서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물건을 사올 수가 없어요. 그죠? 혹은요.
많은 돈을 더 준비해서 물건을 사오잖아요. 그런데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할 때 가격이 올라가는 상태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그 물건을 안 사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자,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 맥락을 보면 환율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장기, 단기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말하면서 단기에 한정하여 갑자기 크게 변동되는 게 오버슈팅이다. 즉 논리의 흐름이 결국에는 오버슈팅이라는 이 단어를 말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어 있었죠. 또 한편 뒤 문장을 보면 이런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물가 불안 심리, 물가가 없었는데 그냥 읽은 다시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된대요. 자, 여기는 지금 뭘 설명하는 거냐면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죠. 즉 그러니까 이 문장도 결국엔 오버슈팅을 위해서 존재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에서 요단락의 화제는 오버슈팅 현상이구나 라고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유, 눈부셔라. 물가 경직성이라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수능 지문은 생각보다 친절해요. 설명해 줍니다. 봐봐요.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사실 이거 정말 정확한 설명인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라고 했죠? 아이스크림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요. 자, 계속 1,000원이다가 어느 순간 딱 보면 몇 년 지났을 때 갑자기 1,300원이나 1,500원 돼 있죠. 이거 사실 이상한 거예요. 왜냐? 자, 우리나라에서 올해 예상한 경제 발전이 한 3% 정도 돼요. 그럼 경제가 발전했을 때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이 내년에 그렇다고 해서 1,030원 돼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내후년도에 1,050원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2, 3년간 시간을 계속 그냥 같은 가격을 있다가 어느 순간 퐁 하고 가격이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이런 게 바로 물가 경직성이에요. 즉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있고 경제가 성장하지만 어떤 상품은 가격이나 혹은 모든 상품이 특정 기간 동안만큼은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거, 이런 거를 물가 경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지문에서 지금 오버슈팅의 원인을 물가 경직성이랑 금융시장 불안 심리라고 했는데, 이 지문에서는요 물가 경직성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금융시장 불안은 문제에서 보기를 갖고 설명합니다. 다음 단락을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슈팅 현상이 중요한 화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정의는 이제 됐고요. 환율의 특징이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 수준이랑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대요. 그래서 오버슈팅 현상은 이 괴리된 현상, 즉 환율이나 주가가 너무 지나치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원인으로 물가 경직성과 금융시장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게 예고가 된 겁니다. 하지만 지문에서는 물가 경직성에 대한 언급만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지문 다음 단락입니다. 자,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려면, 자,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서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보세요. 자, 지금 우리는요 환율의 오버슈팅을 말하는 거고요. 또 물가 경직성에 따라서 본 거지만 어쨌든 지금 눈앞에 판단해야 되는 것은 환율 조정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경제 충격이 과연 뭐냐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생기면 다 경제 충격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 성장률을 3%로 잡았는데 갑자기 30%가 성장했어요. 뭐 말이 안 되는 수치긴 한데 이러면 충격인 거예요. 반대로 3% 예상했는데 0%예요. 충격입니다. 예를 들어 중동에서 전쟁 벌였어요. 석유 수입 안 됩니다. 충격이에요. 다 이런 것들을 경제 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자, 경제 충격이 발생했을 때 물가나 환율이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는데,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입니다. 이거는 앞에 설명이 나온 걸 다시 한번 반복해 준 거죠. 예를 들어서 경제 수준이 3% 늘어도 버스비는요. 그냥 몇 년간 계속 고정이에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몇 년간 계속 고정이고요. 최저임금도요. 자, 1년 단위로 바뀌죠. 경제는 지금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거 설명한 겁니다. 다음,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결국에 3년, 5년, 10년을 기준으로 보면 그때와 지금의 물가는 달라요. 즉 단기적으로는 변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수준에 맞춰서 물가로 따라오더라. 이런 설명을 한 겁니다. 다음, 자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대요. 자, 우리가 궁금하면요 검색해 보면 되죠. 구글 가서 오늘의 환율 혹은 네이버 가서 오늘의 환율 검색하면요 바로 나와요. 시시각각 변하는 것도 나오고 그래프도 나와요. 얘는 계속 변하는 친구예요. 자, 근데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대요. 우리가 지금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있죠. 앞에 단락에서는 오버슈팅을 물가 경직성 때문에 생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설명했어요? 물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일으킨다고 했죠. 하지만 같은 설명이에요. 왜냐면 환율은 금방 변하지만 물가가 안 변한다. 물가가 안 변하는 게 물가 경직성이죠. 그러니까 이 지문의 전략은 뭐냐면 오버슈팅은 이래서 생기는 거야. 근데 니네들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여기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뒤에 이어 설명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반복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이 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이고 이게 균형 환율이래요. 자,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고 공식을 좀 보겠는데요. 자, 지금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설명 다시 하면 되겠죠? 노란색으로 쓴 글씨만 다시 보면 단기적으로는 물가 경직적이지만 환율만 변동이 있어서 이 이유 때문에 오버슈팅이 발생된다라고 앞에 설명한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장기의 환율을 말했는데 환율은 자국 물가를 외국 물가로 나누면 된대요. 이거는 어려운 설명이 아니에요. 왜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1달러에 판매되는 햄버거가 있어요. 싼 거겠죠. 근데 그 햄버거를 우리나라에서 먹었더니 1,200원을 주면 돼요. 그럼 1,200 나누기 1 하면 되지. 그게 그 환율이에요. 1,200이라는. 그죠? 어려운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자, 얘가 나왔는데 가령 국내 통화량의 증가에 유지가 됩니다. 그럴 때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로 높아져서 장기 환율이 상승한대요. 이건 약간 설명이 필요한 말인데 자, 왜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물가가 늘어나느냐? 여러분 용돈을 생각하면 되죠. 용돈을 10,000원을 받다가 20,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좋아하던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던 걸 2개 사 먹을 수 있죠. 근데 이런 현상이 여러분에게만 생긴 게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생긴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조금 올려도 잘 팔리겠지.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그래서 국내 통화량의 증가 유지된다? 장기에는 자국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외국 물가가 그대로라고 가정했을 때 자국 물가가 상승했으면 당연히 분자가 커지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공식을 만들면. 다음, 이때 통화가로 나는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공식이에요. 자, 통화량이랑 물가가 있을 때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안 움직여요. 그런데 통화량만 변했기 때문에 실질 통화량이 증가한 거죠. 하지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늘어난 만큼 물가가 따라서 올라가지. 그러면 결국엔 통화량이 증가하기 전과 증가한 다음에 실질 통화량은 같아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정리를 하면 통화량이 증가하면 단기에는 물가가 변하지 않으므로 실질 통화량이 증가해요. 이 공식에 따라서. 하지만 장기에는 물가가 변하니까 실질 통화량이 유지가 됩니다. 이 공식에 따라서. 그래서 자, 실질 통화량은 같지만 물가가 상승함으로 환율이 상승했다. 이 두 가지 공식을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음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기에는요, 물가의 경직성 때문에 구매력 평가서를 기초한 환율, 아까 봤던 환율 있죠?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로 나눈 그것이 안 통해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생깁니다.
자,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 유지할 경우에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가 하락합니다. 자,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일단 도식 하나를 보여줄게요. 여기서는 지금 여기까지만 설명이 나온 거예요. 자, 통화량이 증가했어요. 물가는 경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질 통화량이 증가한다가 아까 우리가 공식으로 본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왜 시장 금리가 하락하냐 이런 거죠. 통화량이 많으면 사람들이요 돈을 빌릴 생각을 안 해요. 자기 돈 많으니까.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즉 돈을 빌려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가지고 은행의 이윤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출을 안 해가면 즉 돈을 안 빌려가면 자기들이 돈벌이가 안 되죠. 그래서 대출 상품의 가격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왜냐? 물건 가격이 싸면 잘 팔리니까요. 그런데 대출 상품의 가격은요. 대출금이 아니라 이자예요. 즉 금리, 이자율 있죠. 이자율과 금리 같은 거예요. 자, 이자율이 바로 대출 상품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춥니다. 즉 금리를 낮추면서 대출 상품이 잘 팔리기를 바라요. 다시 그래서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돈을 안 빌리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있으면 다시 질문으로 가서 자,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이때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서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대요. 자, 어려운 말이지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100억이 있어요. 자, A은행에 저금하면 이자를 1,000만 원을 주고 B은행에 저금하면 이자를 2,000만 원을 준대요. 여기서 금리는 B은행이 더 큰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A에 투자할래요? B에 투자할래요? 뭐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뭐 A은행의 은행장이랑 친한 게 아닌 이상 당연히 우리는 B은행에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투자했을 때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요. 자, 그러면 국가로 봤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시장의 금리가 높아요. 그러면 돈을 맡겼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 크지? 하지만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나라에 투자해봤자 저 나라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이자 수익이 없네. 그럼 나 다른 나라에 투자할 거야. 그러면서 바로 외환이 감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의 돈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한다라 그랬죠. 아까 선생님이 환율 설명할 때 어떤 재화의 양이 줄어들면 가치가 올라간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외국 돈의 양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한 거죠. 이건 지금 단기적인 환율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 보시면 자,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는 단기예요, 장기예요? 그렇죠. 장기에 해당하지. 즉 여기서 장기라는 말을 전혀 꺼내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장기 환율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자,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 즉 장기의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라고 했죠. 이 말은 이 도식을 다시 갖고 오라는 얘기죠. 이게 장기 환율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통화량 증가를 일로 집어넣을게요. 자, 이럴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장기적으로 물가가 따라올라요. 여긴 경직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 통화량은 그대로 있는데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요게 지금 커진 거죠. 분자가 커져서 환율이 상승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즉 다시 보면 자, 이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예상한 겁니다. 여기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이다. 즉 장기에 예상되는 것과 단기에 벌어진 현상이 더하기를 해서 바로 오버슈팅이 발생하더라.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이라고 했죠. 즉 애초에 물가 경직성 때문에 단기 환율에 환율 상승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강하고 지속성이 클수록 이게 더 크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겠죠. 원인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자, 지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지문 속에서 맨 처음에는요,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설명한 게 장기, 단기를 막 설명하면서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물가는 단기에 경직적이지만 환율은 단기에도 변한다고 했죠. 이것 때문에 오버슈팅이 생긴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설명을 보니까 어때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가졌던 의문이 해결되는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장기 예상 환율을 더하기 단기 환율이 더해지면서 즉 사람들이 한 1년 뒤에 100원 오를 것 같아. 근데 지금 100원이 오른 거예요. 두 개가 더해져서 200원이 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락은 아니고 같은 단락인데 지문이 좀 길어 넘겼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 상승합니다.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게 돼 있죠. 아까의 공식에 따라서. 그러면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에 복귀하는데 이건 무슨 과정이냐? 자, 보여주겠습니다. 물가가 결국에 상승하게 되면 이 공식에 따라서 실질 통화량이 복귀돼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 아까 통화량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서 금리가 떨어지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돈이 조금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를 따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돈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좀 빌려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은행에서는 대출 상품이 잘 팔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대출 상품의 가격인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되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저기에 투자해서 이익을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외환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외환의 양이 늘어나면은요, 상대적으로 외환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고요. 그럼 역시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환율 하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이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즉 오버슈팅 현상이 해소되면서 환율이 약간 떨어지고 장기 예상의 그 모습으로 쭉 연결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부분입니다. 단기의 환율이 기초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들에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데요. 문장이 너무 길어요. 하지만 단순해요. 오버슈팅이 생기면 자, 그리고 또 너무 장기간 동안 이탈, 즉 오버슈팅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국가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버슈팅의 원인은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에 강제성이 낮은 것.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설명이죠. 그래서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합니다. 즉 빨리빨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또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한다. 가격 규제가 있으면 가격 변동이 안 생겨요. 이 규제를 없애면은 사람들이 가격을 신축적으로 바꾸는 거니까 물가 경직성이 해소되죠. 그러면 오버슈팅이 금방 해소가 되겠죠. 다음.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정한다. 무슨 말이냐?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품목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에 대한 세금을 줄이면 가격 인상 폭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물건에 500원의 세금이 붙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환율 급등에 따라서 1,000원짜리를 1,200원을 주고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금 500원을 300원으로 줄이면 결국에는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이 방지가 되겠죠. 참고로 학생들 중에 내수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국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경제 활동은 내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대리점 가서 아이폰 주세요. 이거 내수예요. 이게 왜 내수가 맞냐? 자, 아이폰을 수입을 해 올 때는 무역이죠. 외국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한국에 들어왔으면 한국의 수입업자가 파는 거잖아요. 자기 물건 파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학원, 여기는 학원 강의 여러분 듣는 게 아니지만 만약에 학원 가서 수업한다? 그것도 내수입니다. 슈퍼 가서 슈퍼주스 먹는 거 다 내수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서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한다. 즉
환율이 너무 급등했을 때 혹은 너무 급락했을 때 적절하게 국가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는 보험을 제공한다는 거죠. 또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 차입이라는 건 빌려오는 거예요. 외국 돈을 빌려왔을 때 결국 갚아야 되잖아. 국가가 보증을 서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아까 직접성은 정부가 직접 움직이는 거죠. 이거 사실 따져보면 전부 다 정부가 직접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환율의 추세는 용이 같다. 즉 장기 환율이죠. 하지만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 국가가 어떻게든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미세 조정 정책 수단에서 앞에 나온 사례들 있죠. 국가가 개입을 하긴 하는데 완전하게 환율 시장에 직접 손을 대는 건 아니에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뭐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혹은 지급 보증을 쓰는 것은 실제로 정부가 나서서 환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생각을 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들어갈 건데요. 자, 1번 정답률은 뭐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국내 통화량이 증가에 유지할 경우에 자,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까 봤죠. 결국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때 장기의 환율은 변해야 돼요. 왜? 물가가 올라가면 자, 자국 물가 수준을 분자로 하고 분모에 외국 물가가 들어간 게 장기 환율 공식이잖아요. 이게 잘못돼 있죠. 그죠? 자, 이거 설명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선생님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선택지 비율을 보면 2, 3, 4가요. 999%예요. 이 말이 뭐냐면 찍었다는 뜻이거든요. 즉 이 문제는 1번을 손쉽게 푼 학생이 아니면 사실 1, 2, 3에서 5번을 두루두루 살피다가 에이씨 하고 찍었다. 이런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2번, 3번, 4번은 설명의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냥 문장 그대로예요. 2번 문장 그대로예요. 신축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서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금리 하락폭이 작을 것이다. 여기서 자, 경직적인 경우에 금리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지문 속에 그대로 있는 말이죠. 그럼 신축적인 경우에는 하락폭이 적겠죠. 당연한 얘기죠. 3번, 물가 경직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이거야말로 정말 그대로 지문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 다음에 4번,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는요. 자, 금리가 변할 때 돈을 빨리 빼고 빨리 집어넣는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아까 외환이 줄어들면은 환율이 급상승해서 오버슈팅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려운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 대체 왜 학생들이 1번을 딱 보고서 대략 40%에 가까운 학생들이 왜 이게 답인 줄을 모르냐? 그 이유는 뭐냐면 지문 앞뒤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고 보면 단순한 문제인데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가를 바탕으로 정책선의 특성 얘기했는데 자, 이건 아까 뭐 직접이니 뭐 강진이 이런 거 얘기한 거예요. 그냥 정답에 해당하는 것만 바로 보겠습니다. 자, 5번 보니까요. 담당 부서에서 복지카드 혜택을 늘리는 건데요. 자, 전담부처를 신설해서 상수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아까 자동성은 원래 있는 부처 그냥 활용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그대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넘기죠. 자, 이제 요 문제를 볼 건데 이 문제가 이번 수능에서 킬러 문제였어요. 자, 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쉬워요. 이런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요. 지문에 나와 있는 말을 보고 보기를 그대로 분석을 해서 예측되는 결과를 내면 그대로 답인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아요. 자, 봐봐요. 자, 둘째 단락부터 봅니다.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지문 속에서 오버슈팅의 원인 두 가지 물가 경직성이랑 금융시장 불안 중에서 이따 문제에서 이 부분 설명한다 그랬죠? 그거 지금 나온 겁니다. 자,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돈을 어떻게 할래요? 저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얼른 팔아야지. 손해볼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바로 나오는 예상 결과가 A, 이 나라에서 외환이 감소하겠네요.
그죠? 그럼 외환 감소하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자, 외환 감소하면 이 A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바로 환율이 급등할 것이다. 이거 우리가 손쉽게 예상할 수 있죠? 아마 여기서 이게 오버슈팅이라고 설명을 하겠죠? 근데 그 다음, 자, 비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거를 살려는 거예요. 즉, 그쪽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거지. 즉, 비국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감소한 외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즉, 외환이 증가합니다. 그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환율이 아마 하락할 것이다라는 추측이 일단 가능한데요. 일단 읽어보면, 자,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한 것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이 증가가 되면서 금리가 변동이 된대요. 자, 그럼 외환이 증가했다. 그래서 자, 통화량이 늘었다라고 지금 지문 속에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통화량이 증가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돈을 안 빌리려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은행에서는 금리를 하락시키게 돼요. 인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금리가 인하됐습니다.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보고서 이 나라에 돈 넣어봤자 내가 돈을 못 버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럼 당연히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외환이 감소하게 돼요. 자, 외환이 증가했다가 금리가 하락하니까 외환 감소하죠? 그럼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일로 올라가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들은 외환이 상승해요.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모습을 갖게 되죠. 즉, 환율 상승 오버슈팅이 생겼는데 이거 상승은 좀 말이 이상하네요. 외환 유입이라고 합시다. 외환 증가? 이렇게 합시다. 외환이 증가하면서 환율이 떨어진다? 오버슈팅이 해소되는 거죠. 사실은요. 자, 이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문을 충분히 예측하면서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에 따라 A국 환율 급등이 향후 진정된다. 선생님이 예측한 그대로죠.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볼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이건 아까 계속 설명한 거죠. 환율이 상승한 물건을 비싸게 사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부작용은 바로 뭐냐면 내수에서 약간 문제가 생길 것이다. 물건 가격이 비싸지면 안 사니까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된다. 왜냐? 외국에서는 같은 값에 우리 물건을 싸게 많이 사갈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사갈수록 자기들이 유리하겠죠. 자, 그러므로 자,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자제해야 한다. 즉, 환율 상승에 따라 부작용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러면 자, 1번을 읽어보면 A국의 환율에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하겠죠. 물론 아주 짧게는 아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하락을 하겠지. 그러면 오버슈팅의 정도는요, 줄어들어야 돼요. 해소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답이 1번입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자, 2번 넘어가고 3번 볼게요.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환율이 된다. 보기 속에서도 그렇게 결국 연결이 되고요. 지문 속에서도 장기에는 결국에는 균형 환율이라고 설명했죠. 그러니까 3번은 너무 적절한 선택지예요. 그럼 4번,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고 보기 나와 있어요. 또 A국의 정책 당국은 외환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 보기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것도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 적절한 선택지예요. 그럼 5번, 가장 선택비율이 높은 오답이죠. 보시면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 인상시킨다. 지문 속에로 들어있는 말이고 보기 속에로 들어있습니다.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킨다. 지문 속에도 들어있죠. 보기에도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안 살 거 아니에요. 안 산다는 거는 내수가 위축된다는 뜻이죠. 한 나라 안에서는요.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요. 이 문제는 기교를 부려서 풀려고 그러면 못 풀어요. 물론 풀 수는 있지만 지저분해지죠. 하지만 지문 속 원리를 그대로 대입을 해서 먼저 계산하고 추론하면 아니네 뭐 맞네 금방금방 해결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문제는요. 자, 완전한 킬러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자, 요거를 살펴봅시다. 지금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을 뭐라 그랬는데 기억이 실질 통화량, 니은이 시장금리, 디귿이 환율이었어요. 자, 보시면 자, T 시점에서 증가하여 유지되는 경우니까 결국에는 장기적인 결론을 내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실질 통화량은요. 단기에는 튀어오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물가 상승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즉, 요 공식이죠. 이게 올라갔을 때 단기적으로는 튀어오르지만 물가가 상승하면 원래 형태로 돌아가요. 그럼 여기서 A, B, C 중에 튀었다가 원래 모양을 그대로 갖는 건 C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시장금리는 어떻다 그랬어요? 오버슈팅 현상이 생기면, 자, 여기까지 가지 말고 그냥 통화량이 증가하면 그냥 금리가 떨어졌죠. 떨어지다가 실질 통화량을 해보게 되면 다시 원래 금리대로 가지, 여기서 떨어졌다가 원래대로 복귀하는 것은 A밖에 없어요. 그럼 환율은 어떠냐? 통화량이 증가하면 결국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B를 가져가면 돼요. 원래보다 조금 높게 형성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그냥 4번이에요. 다른 거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선택지를 지우는 방식으로 풀면 안 돼요. 그냥 답이 이거겠냐고 보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자, 5번 문제인데요. 정답률은 이상하게 낮아요. 근데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 3번에 보면은, 자, 지금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죠. 이거는 그 단락 속에 들어있던 내용도 아닐 뿐더러 아까 미세조정 정책 수단을 뭐냐면 간접적인 방식인데 이건 직접 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문 속에도 없고 성격에도 안 맞고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오답 비율이 좀 있긴 있지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6번. 정답 2번이죠? 자, 정답률이 매우 높아서 이 문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 어렵기도 어렵지만 몹시 길어서 지문이 정말 설명하기 어렵고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뭐 지금 시계 보니까 거의 한 50분 가까이 쓴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신 친구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선생님도 고생한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이제 끝입니다. 수고했습니다.